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게 뭐 쇼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되고 법을 또 바꿔야 되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막판에 대선 막판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합시다.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 그게 이제 정식으로 실렸고요. 그만큼 의지가 이제 강한 거고요. 이쪽 재생에너지 쪽 늘리게 되면 국내 관련된 산업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에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전망을 밝게 보십니까? 약 반년 동안의 국정 공백을 깨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 중엔 기후위기 대응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약속한 만큼 이 분야 산업 성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선거 전에 한창 상황이 이제 안개 속일 때 한번 모셨었는데 저희 네. 방송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도 재생에너지가 뭐 괜찮다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한번 말씀해 뭐 주시죠. 종목들마다 좀 다른데요. 많이 올랐던 뭐 태양광 관련 국내 주식들은 최근에 좀 조정이긴 한데 워낙 상승폭이 많이 컸었고요. 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발전 사업자들, 민간 발전 사업자들 있잖아요. 풍력, 태양광은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 풍력에 대한 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해상 풍력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아마 계속 돌아가면서 이 섹터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뭐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재생에너지 중심 또 네. 탈탄소 그런 무역 규범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네. 그 중에 이제 아리백이나 ESG나 또 CBAM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한국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화되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제대로 된다면 이제 CBAM 같은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 산업계, 우리나라 정책에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좀 달라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뭐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실망해서 이제 뭐 빠지고 뭐 그냥 말만 했던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동안 사실 오랜 기간 해왔던 언급들,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총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된 축소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 예전에 뭐 전 대선 토론 때도 아리백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뭐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그다음에 2030년 우리의 NDC 탄소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 못하게 되면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소멸을 재생에너지로 어느 정도 좀 상쇄하고 싶으신 이런 정책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또 네. 지역 소멸 우려에 대한 어떤 햇빛 적극 연금, 대응 네, 방안. 그다음에 바람 연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재생에너지는 이미 사실은 관련된 정책들이 있죠. 뭐 지역 주민들한테 REC 가중치를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지역 경제 굉장히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지역의 경제를 좀 육성하고 싶은 이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워낙 한병화 이사께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시장을 관찰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도 음. 녹색 성장이다. 그래서 한동안 재생에너지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을 정책에 전면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나 보면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거리가 좀 먼 정도가 좀 반대로 갔었고, 문재인 정부도 아쉬움이 많은 이런 네.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이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이거 밀리는 거 아니, 정책 우선순위가 계속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MB 때 진짜 녹색 성장 얘기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MB가 얘기했던 녹색은 원전이었던 네. 것이고요. 사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놓쳐버리고 원전에만 매달렸는데, 원전 산업은 계속 침체를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거꾸로 갔었던 역효과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탈원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싫어하는 그 국민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런 데 대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 상태에서 보통 지금 2030년이 데드라인인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리백도 그렇고 NDC도 그렇고. 그럼요. 그래서 차기 5년 정부는 사실은 탄소 감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사실은 운명이 상당 부분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리고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은 사실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맞으나 5년간 뭔가에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0년, 15년 시작하면 15년 걸리죠. 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많이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각인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에너지부 얘기를 이제 그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설 부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후 그렇죠.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하다. 네, 이게 네. 이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공집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후에너지부는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해왔을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되고 법을 또 바꿔야 되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가 요거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초기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수선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대선 막판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합시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 그게 이제 정식으로 실렸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일단 환경부 장관으로 차기 기후에너지부를 맡으실 분이 선임이 돼서 거기서 준비 작업을 하고 정부 조직 개편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기후에너지부를 바로 출범하는 쪽으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군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이제 강한 거고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게 쇼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문제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이 있고 환경부에도 일부 이제 탄소 관련 기능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산업부 안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석탄 발전도 있고 원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예산을 배정받는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이 되면 뒷전으로 밀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그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진 않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전담부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워지는 뭐 이런 사례들은 영국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이 없는 국가들이 이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육성을 하고 안에 이제 산업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많이 이제 했던 것인데 우리도 이제 생기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늘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정책에 종속돼 있는, 그래서 늘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가격은 네. 실제 원가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사실 오랫동안 이게 고질적인 대한민국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의 네. 이제 어떤 병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폭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정말 이렇게 해서 부처도 만들어진다 이제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정말 시장에서 또 산업계에 그렇게 바라는 이 재생에너지가 얼마큼 확대될 거냐, 얼마큼 커질 거냐라는 것인데, 이제 이사님은 한번 연간 앞으로 한 10기가와트 정도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발전 네. 비중. 근데 이걸 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죠 벌써 21%까지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매년 10기가와트씩 늘린다.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비중이? 그러니까 30% 기준이죠. 30% 기준으로. 그러니까 NDC 그 NDC 안에 원래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였다가 낮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원래 21.7%를 달성하는 것도 1년에 거의 평균 한 6기가 정도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30%까지 올린다면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10기가 연간 설치량 10기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은 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연평균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야 돼서 뭐 태양광은 제 생각에는 한 6에서 7기가, 풍력은 한 2에서 3기가 정도, 요 정도의 연간 시장이 이번 정부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NDC를 다 달성하지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늦거든요. 뭐 물론 그 부분도 그 목표는 그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뭐 50% 전기차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신 건 아는데, 근데 그건 조금 현재로서는 좀 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업의 또 그 늦은 우리 탄소 감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제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탄소 감축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환 발전 부분, 부분이죠. 발전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10기가 시장을 만들도록 정부가 모든 방안을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 있습니다. 10기가와트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길이잖아요. 뭐 웬만한 국가들은 지금은 아주 쉽게 하고 있는. 그렇죠. 뭐 중국은 우리가 뭐 비교 대상도 아니지만 거기는 뭐 연간 뭐 수백 유럽의 기가와트를 웬만한 하니까요. 국가들 뭐 일본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10기가를. 근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역행을 한 국가였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5기가 근처까지 가다 지금 3기가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OECD의 전력 소비 상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역행한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올해 이제 원전을 추월하는 발전량에서 비중에서 이제 이런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전 세계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전 세계는 뭐 그 풍력 태양광이 장악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도가 그러니까 민간에서 얼마나 설치될지 잘 통계가 안 잡히는 태양광을 뺀다 하더라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560기가였거든요. 근데 다른 에너지원들은 뭐 존재감조차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이 국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일 텐데 해상 풍력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중후장대하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탄력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까 그래도 한 10기가와트면은 6, 7기가와트는 이제 태양광, 나머지 풍력 했는데 그러면 육상 풍력도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육상폭력에 대한 확대도 좀 전망해 보십니까? 육상 폭력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육상 내에서 바람이 좋은 부분이 백두대간이 상당히 좀 탁월하게 좋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이제 환경에 관련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다 잘 인제 그 입지를 찾아내느냐 그런 이슈인데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육상 폭력이 1 년에 200 메가 300 메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거보단 작은데 그건 너무 작은데 한 5-600 메가 정도 그래요. 요 정도는 꾸준하게 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를 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산불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기후 변화 이슈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실은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불 때문에 인제 그 현지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이번에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산불이 난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산림 짓는 것도 새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좀 내고 거기다가 풍력 발전소를 좀 음. 지어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상생을 하는 요런 것들을 좀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또 네. 관측지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1 년에 글쎄 한 500 메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봄에 경상남북도에 산불 굉장히 네. 피해가 컸었는데 예예예. 아마 그런 말씀하신 그런 육상 폭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사기도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지역 네.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쪽 재생에너지 쪽 늘리게 되면 국내 관련된 산업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에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전망을 밝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상 풍력이 제일 좀 그 승수 효과가 높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워낙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미 우리 업체들은 글로벌리 보면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인제 풍력 터빈 하나밖에 네. 없는데 세계 주기 전체로 봤을 때 터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타워라든지 네. 뭐 뭐 타워, 하부 하부 구조, 구조물 있고 전선 있죠. 아, 뭐 설치 해저 선박 케이블도 다. 있죠. 그럼요. 우리가 또 뭐 관련된 공사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 풍력은 우리가 국내에 하기만 하면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음. 그래서 또 이 해상 풍력이 그동안 잘 안 되어 오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와서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지금 30 기가 이상이 있거든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현 정부에서는 이 모멘텀 그러니까 없다가 이 해상 풍력은 없다가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해상 풍력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은 인제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여 놨거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를 2개 중에 하나를 폐쇄를 맞아요. 했었고 하기 때문에 국내 설치량이 인제 3 기가에서 만약에 한 5-6 기가만 된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아마 국내에서도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인제 그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인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워낙 인제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제 중국 업체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정부의 아주 그 좀 그 네. 세밀한 인제 좀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좀 새로운 네. 기술도 앞으로 좀 더 네. 발전될 가능성이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R&D를 좀 집중을 해 네. 줘야죠. 그러니까 태양 같으면 페로브스카이트 그다음에 풍력 같으면 인제 부유식 해상 네. 풍력 이런 그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R&D를 집중 투자해서 국내에 어쨌든 그 관련된 그 산업을 육성을 하고 국내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인제 우리가 미리 해외 진출해서 산업을 키워나가는 방향. 이게 인제 가장 그 좋은 방안입니다.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은 금방 따라오거든요. 네. 따라오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해외 시장을 좀 선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제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시장의 기대대로 또 현재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 인제 약속하고 강조했던 대로 이 재생의 시장이
확대된다면 네. 그에 이제 걸맞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개혁하고 네.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필요한데 재정의 지원이나 또 금융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으면은 2022년도에 IRA 법이 네. 이른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관련 파생된 청정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미국에도 적극 투자하게 네. 만드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IRA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또 우리 이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 중립 산업법이죠. 결국은 한국판 IRA라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민주당 그 음, 당에서도 준비를 했던 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아주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뭐 1년에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수백 조는 아니면 수십 조죠. 네. 예, 그러니까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10년간 쓰여지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뭐 사실은 국내 설치량을 기준으로 감안을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의 승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꼭 도입을 해야 되겠죠.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좀씩 다른데 뭐 배터리 부분은 좀 업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빠르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부분만 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의 그린 산업 전체를 좀 아울러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건 뭐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필요하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비극적으로 네. 이 에너지 이슈가 정쟁화되는 바람에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게 마치 그냥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그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저는 이 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새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보시는지 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그 글로벌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작년도에 그 560기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전의 신규 증가분이 2.8기가입니다. 비교는 안 되네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풍력 태양광이 장악을 한 지가 좀 됐고요. 그거는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네, 풍력 맞아요. 태양광이. 생애 주기 발전 원가를 감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3배에서 4배 사이가 비싸기 때문에 발전 사업이 민영화된 그 국가에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먼저 설치를 음, 하고 최근에 이제 원전은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고 전부 다 이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불려지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일부 국가들에서 신설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MB 때 그 당시 2007년, 8년, 9년 이때도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러니까 오래된 원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다 신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지어 오바마도 원전에 대해서 내기 신설을 정부의 자금을 도와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뭐 거의 15년, 16년 지났지만 글로벌 원전 산업이 별로 변동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때 준비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겠다고 하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경제성과 그다음에 폐기물에 관련된 이슈 이런 근본적인 이슈가 있죠. 그리고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정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정권들이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또 변수가 생기고 또 너무 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에 또 취약하게 네. 되고 원자재 가격에 취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MR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SMR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은 작고 빨리 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발전 코스트는 더 높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양도 대형 원전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전은
그 니치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이거는 대세는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이.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재생에너지는 뒤따라가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니치 플레이어로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많은 언론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저는 매우 참 이게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옳고 그름이 그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당연히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또 우리만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네,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죠. 압도적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 네. 우리가 일본 대비 2배 이상 네.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기 막판 토론회 할 때 어디다 더 짓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SMR은 이제 뭐 새로운 기술로서의 어떤 가능성 또 R&D 투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걸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투자를 해야죠. 1.4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을 4-5개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거 어디다가 이 리스크를 어느 지역이 떠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정부 뭐 기후 정부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의지가 강하다. 네. 또 뭐 대통령실 내에 그렇다면은 기후 수석 또는 뭐 기후 비서관 뭐 혹시 이런 거 좀 들은 얘기 있으신가? 아무래도 또 현 정부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대통령실을 상당히 좀 그립을 세게 잡고 또 규모도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도된 대로 따르면 AI 그 수석 뭔가 AI 성장 미래 수석 뭐 이런 식으로 수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기후 관련된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 안에도 별도의 기후를 위한 이런 기후 에너지를 위한 그 전담 인력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3가지 축인데 첫 번째가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가 이거는 뭐 순서가 아니고 그냥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세 번째가 이제 기후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활성화. 예. 그러니까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축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쨌든 이쪽 기후 에너지 쪽에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미 벌써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녹색 전환과 또 디지털 전환 이 2가지 축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벌써 다 보편화돼 있지 뭐 않습니까? 트럼프가 돼서 많이 이제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1기 때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1기 때도 계속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 그 후반 2년 동안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IRA를 원래 2032년까지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2028년까지 풀 크레딧을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2028년까지 엄청나게 땡겨서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기 2년 동안 아마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전 세계는 녹색과 디지털로 가고 있고 또 현재 새로운 출범한 정부도 방향은 그렇게 잡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보여서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 이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고 그래서 글로벌 어떤 흐름에 쫓아가고 더 나아가서 앞서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목표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더군다나 이제 중장기 목표는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임기 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2030년 임기 내에 우리가 2030년 내가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 얼마까지 하겠다. 풍력, 태양광 합쳐서 재생에너지 합쳐서 30%, 그다음에 전기차 몇 %, 석탄 발전소 폐쇄 몇 %,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시간별로 데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유럽의 방식이거든요. 유럽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데드라인이 따라 붙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이 정책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후에너지부가 어쨌든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내에 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이게 현황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늘 좀 그렇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사실은 그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전환 쪽은 아니었는데 네. 그때는 그런 이제 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